2022년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애널이십니다. 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엄위원님은 이런 말 해도 요새 그 정서에는 좀 맞지 않지만 굉장히 나날이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네요. 맞지 않네요. 이 서민지 간섭성 이런 것 좀 떨어진다는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어쨌든 좋은 사실 일로. 네. 그 외모에 가려서 실력이 지금 잘 안 드러나고 있어요. 외모만 지금 부각되고 계셔가지고. 그럼에도 베스트 애널이신 겁니까? 그럼 진짜 이 정도인데도? 그러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요새 운송, 해운 네. 이쪽이 또 다시 또 반짝반짝해지고 있어요. 작년 초? 작년 초? 5월까지. 한참 좋았다가 한참 좋았죠.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러면서 하반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또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 증시가 2,600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고 나홀로. HMM도 최근에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이 해운 업황부터 운송 쪽 이쪽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 현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나가고 모르겠는데요. 있습니다. 저희 PD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저희가 밑에서 알아서 하고 네네. 있습니다. 편하게. 네. 해운에서 제일 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지표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운임이 네. 오르냐 안 오르냐 요것만 보셔야 되는데 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운임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초록색 선만 보시면 작년에 연중으로 참 잘 오르다가 네. 올해 1월 7일 5,10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무려 한 17번 연속으로 쭉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쭉. 네. 중간에 이제 한번 노동절 때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주 동안이지만 발표 횟수는 이제 네. 20회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5월 13일 기준으로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 지표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지표 자체를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2021년 초기에 시작하는 포인트가 2,000대였었기 때문에 네. 이게 5,000이 되었건 4,000이 되었건 사실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수치로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막 65%씩 나거든요. 그래서 게임 회사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자랑을 우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운임이 조금 빠진들, 그러니까 뭐 1,000포인트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20%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절대적으로 해상 운임은 선박과 화물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하게 형성이 네, 되는 그런 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운임이 오르는 방향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일단 반등을 했다라는 게 좀 중요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초에 시작할 때 2,000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0포인트밖에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지금 반등을 시작을 하면 지금이 한창 성수기에 해당이 되는지라 사실 올해의 이익이 도대체 어느 만큼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HMM의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거의 7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관망세를 많이 이렇게 횡보세를 네. 보이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 운이 반등하는 게 만약에 다시 반등하는 거에 초기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가도 좀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 차트를 보면 컨테이너 운임이랑 HMM 주가랑은 사실 좀 동행 상관관계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작년에 주가 고점이랑 컨테이너 운임 고점이랑은 시차가 꽤 많이 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뭐 운임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안 움직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운임이 진짜 정상적인 게 맞는지. 그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1,000이었는데 5,000이 가 있는 5,000 게 있죠. 네. 왜냐면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피크아웃인데 피크아웃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지금 한 몇 개월째 계속 피크아웃을 막 넘어서고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쵸. 이게 정상적인 거냐 언제 또 급락 이렇게 급등했었던 것처럼 급락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배가 지속적으로 어찌 되었건
인도가 되고 있잖아요. 2020년에도 인도가 됐고 맞습니다. 2021년에도 인도가 되었는데 네. 저희가 컨테이너 선사들이 수송을 했던 그 레코드를 보면 배가 제대로 된 시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가 인도가 됐지만 이 운송할 수 있는 운송 능력이 늘지 못한 게 사실 2020년과 2021년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안 나오는 거죠. 가서 제 시간에 내리고 아, 와야 되는데 항구 적체. 돌아오질 못하게 되니까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운임이 올라간 것은 사실 맞는 상황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해상운송 쪽 운임과 해운사들의 주가는 동행을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들 같은 경우만 작년 2, 3분기에 주가가 약간 고점을 찍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HMM 그리고 네. 이제 그 에버그린이라는 선사가 보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주가 고점을 찍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를 보면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약간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는 유럽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에 있는 쪽이 더 빨리 오르고 조금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는 유럽계에 있는 선사들보다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들이 이익률도 더 높고 ROE도 더 높고 에비타 마진도 더 높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주 노선의 운임이 더 특별하게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럽계 선사들은 보통 유럽에 있는 쪽 그 노선의 점유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21년에서 22년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화주랑 또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스팟으로 이렇게 운임이 형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1년 동안은 요 정도 운임으로 운송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또 다른 운임으로 운송을 하자라고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데 그게 올해 사실 그 미주 쪽보다는 유럽계가 조금 더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대해서 저희가 주가가 시장에서 똑똑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쳐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선사들 같은 경우 특히나 HM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급적인 이슈가 좀 너무 컸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그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급이 너무 몰리고 그 뒤로 오히려 좀 조정을 과하게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조정은 충분히 어닝 대비해서 받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운임이랑 동행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싱크로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보니까 낮게 시작해서 네.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해도 높은 수준인 거잖아요. 운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제 흐름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수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네. 피크아웃이고 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저희가 원래 사실 해운사들이 바라는 정도의 지속 가능한 이익률이 네. 한 5에서 10%만 꾸준히 나와도 지속적으로. 정말 영업이익률. 너무 만족한다. 막 이런 영업이익률 수준인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영업이익률 그 정도만 네. 나와도 지금 한 60% 나오나요? 지금 이제 6배, 7배 나오니까 사실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있는 참 거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 한 10개월 동안 거의 10년치 돈 벌었거든요. 해운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이 어닝을 가지고 이제 배에 투자하고 이러는 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은 돈을 벌고 과거 10년 동안 그 봤던 손실을 다 한 번에 커버를 할 정도로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간다라고 해도 연간으로 버는 어닝은 더 큰데 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에 동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사실 좀 민감합니다. 어찌 되었건 여기에서 절대 운임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다시 공급이 우위인가 보다 수요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한 분기 정도 내려가서 뭐 60% 정도 되는 이익률이 50%로 내려올 수 있으면 그 다음 분기에 그럼 40% 내려가고 더 내려갈 수 있겠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아주 조금 상승한 거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운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에 운임이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오히려 더 길게 조정을 받아서 이미 이제 이 운임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재차 여기에서 운임이 방향성을 틀었을 때 저희가 주가 방향성도 조금 틀어지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아시아 쪽의 해운 업체들이 주가가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을 때 네. 에버그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잊혀졌었는데
그때 배가 넘어졌었던 네, 거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배가 넘어졌었던.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나면서 그때 또 한번 확 운임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매주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한테 줄 여왕개미가 안 오고 있어요. 여왕개미? 여왕개미를 이제 중국에서 시켰는데 진짜 여왕개미요? 진짜 여왕개미요. 인형이 아니라? 아니 여왕개미. 곤충을 시키죠. 곤충을 시킨 거죠. 우와. 네. 개미집은 지금 집에 있는데 여왕개미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언제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몸으로 지금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이러면 또 가격 올라가는 겁니까? 물류 대란이 실질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큰 지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초기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배를 띄워봤자 어차피 화물이 안 나올 것이므로 네. 이번에 4월에 그냥 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2020년 4월, 5월, 6월 이때 해운사들이 항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뭐 한 13번 갈 거면 10번으로 줄이자 이런 식으로 줄였죠. 그러고 났더니 실제로 그렇게까지 화물이 많이 줄진 않고 나중에 3분기에 오히려 2분기에 못 갔던 화물 다시 더 보내야 되니까 빨리 급하게 가자라고 했더니 물류 대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저희가 이 운임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지만 21년 초기에는 사실 운임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원래 13번 가면 이 시기에는 10번 갑니다. 그래서 황차가 줄면 저희가 가서 줄을 덜 서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밀림 현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잘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2021년에 봄 장사를 시작할 때 수혜주 운하가 딱 막힌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가도 줄 서 있을 게 뻔하니까 그냥 가지 말자 하고 해서 또 황차를 또 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분기에 못 갔던 거 다시 뚫렸으니까 다시 빨리 가야지 하고 갔더니 2021년 11월에 이제 너무 과한 이 적체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운임이 이제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원래 22년 1분기에도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임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3월에 선전이 봉쇄를 하고 네. 4월에 상하이가 봉쇄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 컨테이너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정기선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버스 같은 매번 버스 노선 그 시간에 출발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긴 갈 건데 봉쇄를 한다고 하니 차라리 여기를 그냥 지나쳐 가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가면 이 물류에 있어서 문제는 없잖아요. 저희가 원래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덜 실어서 가니까 내리는 마지막 최종 도착지에서 저희가 내리느라고 되게 고생을 할 필요는 이제 없게 되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게 빠르게 완화가 된 겁니다.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 그러니까 운임이 쭉쭉쭉쭉 빠지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봉쇄 완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해항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실어서 상해에다 갖다가 놔야 되는데 그거를 실을 저쪽 원자재에 생산되는 그 지역에 가서 각각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 실어야지라고 하면서 그 대신 화물을 내리느라고 지금 바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은 게 없으니까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운임도 빠지고 적체 현상도 완화되는 게 맞지만 이게 이제 다시 저희가 실기 시작할게요라고 하면 또 이제 서로 먼저 싣고 빨리 가서 먼저 내리려고 난리가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운임에 대해서도 할증료가 붙고 저희가 하필이면 또 이게 다시 성수기가 시작하는 시즌에 생긴 문제이니까 이번 시즌도 재차 3차 물류 대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적체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는 구간이고 그러게요. 서로 거래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확 올리고 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팟 가격보다는 고정거래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이 그 컨테이너 쪽은 어때요? 이 고정거래 가격이랑 컨테이너 쪽도 네. 저희가 SC 화주라고 해서 네. 서비스 컨트랙이라는 그런 고정 화주가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해주는 화주인데요. 그 화주들이 비중이 큰 선사도 있고 비중이 되게 낮은 선사도 있습니다. 비중이 낮다라고 하면 막 20%밖에 안 되고 비중이 큰 화주 그 선사는 막 70%가 그런 고정 화주인데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 뭐 가격을 수 올해 있죠. 5월 1일부터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5월 1일. 그 가격이 미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데이트했을 때는 전년 대비 2배.
유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배 정도 와. 상향 조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러니까 미국의 그 업체들이 그 뭐 타깃이나 이런 업체들이 물류 비용 때문에 장사 못 그렇죠, 해먹겠다 뭐 그런 음. 이야기를 4배씩 이렇게 지금 그런 이게 거잖아요. 뭐. 택배 우리가 지금 건당 얼마죠? 한 3,000원 하나요? 배달비. 네네. 배달비. 네, 배송비. 짜장면 네. 시켰는데 전에는 3,000원이면 하다가 배송료가 12,000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은 기본이 많이 올라서 5,000원, 6,000원 뭐 이런 데도 네. 많더라고요. 배송비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음. 수요자 산업, 운송을 이용하시는 산업들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네. 연초에 하반기가 되면 물류 대란에 풀리고 운임도 되게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라고 네. 이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셨다 그래서 전혀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니 저희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에 그래서 연말에 이게 1년도 아니고 한 2년, 3년치 이렇게 복년 계약을 하시면서 그 장기 계약을 이제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이 5천대에 해당하는 그 스팟 운임으로 계약하진 않습니다. 2년, 3년 계약하시는 분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원래도 그 고정 계약으로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이용하시던 운임 대비해서는 레벨이 이제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그러면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하는 상황으로 분석 중이신 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워낙 명확한 산업이니까 사실 배 많이 들어와서 서로 더 싸게 제가 운송해 줄게요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운임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별로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다라는 게 일단 팩트이고요. 이쪽에서의 이 공급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배는 잘 들어오는데 이 배를 항만에서 처리해주는 이 항만에서의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서부항에서 한 6년 만에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만약에 상하이 봉쇄가 풀려서 마무리 가기 시작하는데 저쪽에서 파업을 파업을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생각해볼 변수네요. 그 이제 서부 항만 뭐 LA 뭐 그런 쪽에 LA 그런 롱비치. 쪽에 작년에 배가 몇 척 대기하고 있다 네, 네, 막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분들도 사실 그 물량 다 쳐낸다고 계속 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 임금 올려달라 그렇죠. 뭐 이런 요구를 이야기도- 안할 수가 없죠. 네, 요구를 할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쇼핑 컴퍼니들이 작년에 정말 성과급을 많이 줬거든요. 막 40개월치를 한 번에 성과급으로 주시는 그런 40개월 치요? 회원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항만에서 이 물량 다 처리했는데 왜 급여를 올려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단히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이쪽이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네. 인플레이션의 그 출발지입니다. 네. 아, 지금 이쪽을 어떻게 바이든이 해야겠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오셔서 그와 관련된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항만에 대한 투자를 사실 대단히 오랫동안 잘 했어야 되는데 미국은 해운사가 큰 회사는 없어요. 해운을 이용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네. 해운 컴퍼니가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유럽 아시아나 이런 데. 유럽 선사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항만에 대한 투자를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다 유럽에는 기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주항에는 그 기항을 할 수 있는 사이즈도 심지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물건을 제일 많이 수입했으면서 왜 그게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냥 그 서부항에 작은 배로 와서 내려놓으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동부로 이렇게 뭐 기차로 수송하거나 막 이런 인랜드 수송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포트에서 수송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 누적이 됐죠. 그래서 이게 1, 2년 투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동량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이번에 해운 그 컨테이너 운임이 좀 올랐다라고 해서 물동량 보니까 뭐 여전히 미주 유럽 뭐 당연히 중국은 없을 거고 물동량이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봉쇄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지 그럼 그 봉쇄가 풀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저희가 띄워드린 장표를 보시면 이게 중국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컨테이너 처리량인데요. 네. 수치를 좀 명확하게 보시라고 이제 증감률까지 같이 넣어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
2분기, 3분기 이럴 때 대단히 많이 감소했을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때가 코로나 초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21년 초에는 오히려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너무 적체 현상이 심해서 증가율이 되게 심하게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물량이 많을 수는 있어도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는 상황이 됐다가 이게 올해 2022년 1월이 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게 된 것이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었거든요. 아, 적체 현상이 풀리고 났더니 생각보다 물량이 많았었구나. 그러면 더 많이 보낼 수 있겠네라고 해서 그럼 이 결국 물동량 자체가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선전 봉쇄하고 상하이 봉쇄하면서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지금 4월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정확하게 4월에 중국에서 처리하는 양이 줄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달 뒤에 바로 감소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올해 1월부터 플러스로 탁 전환이 돼서 아 물량이 결국 적체가 풀렸더니 잘 들어오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5월 수입 물동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거고요. 이거는 중국 전체이지만 상하이 항만에서 처리하는 4월 물동량은 무려 17%나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선행지수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선진국에서 수입 물동량 기준으로는 한 달 선행하는 지표. 그러면 다음 달 미국의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은 아마 줄어들고?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은 없을까요? 어차피 중국에서 나가는 거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왜냐면 중간재가 그쪽으로 갔다가 가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도 저희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봉쇄 자체가 좀 짧게 끝나면 네. 그냥 전기선이니까 한 번 정도 패싱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빨리 가서 선정률이 낮은 상태로 그냥 갔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빈 배로 가느니 그냥 기다렸다가 더 채워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 웨이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경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핵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핵심. 2600인데 네. 자기네 혼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운송 올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 괜찮으세요? 표시 네. 화를 네, 내면 안 훅 올라오신 되는데 것 같아요. 진행한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네. 지금 H&M보다는 페노션이 더 핫하거든요. 네, 올해 네. 핫하기는 핫하기는, 네. 높았죠. 그러면 컨테이너 말고 이제 드라이버크 이쪽 BDI 이쪽 이야기도 한번 좀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장표에 수치를 잘못 아, 나왔네요. 어디요? 네, 아, 그래요. 요거 밑에 그- 있는 네. 숫자는 말씀해 주세요. SCFI니까 그냥 네. 무시하시고 그래도 아. 그림은 맞는 그림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전일 기준 그 BDI는 한 3,300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가장 진한 색깔 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연중에는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FI보다 훨씬 더 잦은 빈도로 저희가 발표가 되는 지수이고요. 네. 원자재를 주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많이 이야기되는 지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연초에 2,000을 하회하는 정도 수준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안 좋았나라고 얘기가 되다가 2분기 되면서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이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원체 운임이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기대감이 정말 없는 상태였었는데 페노션이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는구나. 그러면 2분기, 3분기 됐을 때 운임이 더 오르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후행적으로 많이 좀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제 실는 게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네요. 막 작년에 급등했었다가 작년 말에 11월부터 급락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컨테이너 운임은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또 BDI는 계속 올라가는 둘이 굉장히 좀 변동성도 다르고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그 전방에서 영향을 주는 산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컨테이너 쪽은 그냥 소비재, 저희가 주로 소비하는 거. 완제품. 예,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들이고 이쪽은 그냥 철강 경기랑 사실 많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화물이 철강석, 석탄, 그리고 곡물 이렇게인데 이 앞에 2개 화물이 거의 전체 벌크 화물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할 정도로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이 중국이 그 철강 관련해서 저희가 강제를 되게 많이 생산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다가. 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 정도부터 아시아의 3국의 조강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료를 많이 수입을 해서 다시 철강제를 만들어가지고 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내수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죽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철광석이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올해 운임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그림에서 왼쪽이랑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가장 진한 게 제일 큰 선박의 운임이고요. 나머지 색깔들이 이제 더 작은 선박의 운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큰 운임이 위에 올라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운임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철광석 수송에 활용이 되는 애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중간 사이즈, 소형 사이즈 이런 선박들은 대단히 강한 편에 속했습니다. 운임이 1분기에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뭐 곡물이나 아니면은 마이너 벌크들을 주로 수송하는 쪽인데 이쪽은 되게 강했었는데 오직 철광석 쪽 운임만 안 좋아가지고 BDI가 낮은 수준이었다가 이게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운임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중국이 뭐 상하이항도 봉쇄하고 뭐 베이징 올림픽 한다고 이 공장 잘 안 돌리고 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죽어 있는 동안 오히려 그 산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의 항만 철강석 재고가 야금야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1억 4천만 톤까지 찼던 그 재고가 지금은 1억 2천만 톤 초반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재고가 줄면 나중에는 이거를 재차 수입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이니까 대형선 선물이 막 올라가게 되면서 요즘에 이제 운임이 좀 급하게 따라 올라간 건데 재고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선물 현물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송 시장에서도 철광석이 다시 수입이 시행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하이가 막혀 있는 동안 그 공장에 돌아가는 속도는 작년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도 와서 쌓아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운송 시장에는 조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스토리라인이군요. 오. 저걸 보니까 약간 계절성 있는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 사이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1분기는 가장 낮은 정도 수준이고 여름까지 네. 많이 오르고 또 겨울이 되면 다시 그러면 만약에 내려오는 지금 흐름입니다. 상하이에 재고가 줄고 있다. 그럼 봉쇄 풀리고 재고를 쌓는다. 네. 그리고 계절성까지 겹친다. 그러면 저 솟아있는 2021년? 네. 2021년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저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건 좀 과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비슷하게 1분기 가네요. 운임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계절적으로 봤을 때 크게 막 낮은 수준도 네.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올해가 작년 상단보다 더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네. 담당 애널리스트가 자기 섹터 안 좋다고 이야기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엄연님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사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조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선까지. 조선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많아서 지금 뭐 채팅창에. 사실 조선도 좋은 이야기 하시면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질문 또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질문 들어가고 지금 보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의 피크아웃 지금 보면 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PER이 한 3배인가요? 3배? 올해 지금 한 13조, 12조 정도 영업이익 나올 거라고 네.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아직 희석되지 않은 시가총액 네. 기준으로 15조니까 PER 네. 2배도 안 되죠. 2배도 안 되죠.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H&M이 올라갈 때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이런 것들 그거 굉장히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 근데 주가가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 막 부각되면서 전환사채 봐라 이거 봐라 막 그러는데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전환사채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고 뭐 산업은행이나 이쪽 뭐 어디에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환된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4억 8천만 주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CB가 다 네.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주식 총수는 10억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보다 약간 2배 이상의 주식 수가 되게 되는 전환사채랑 신주지수까지 다 해서 한 6억 주 정도. 최근 전환사채가 전환이 될 때 네. 조기 상환 요건이 돼서 회사가 저 조기 상환 할게요 라고 했더니 조기 상환한다고 그러면 이 주식 전환되는 가격이 너무 낮아서 내가 배임에 해당이 되니까 전환할게 라고 해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전환 단가는 7,000원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전환사채는 전환 단가가 5,000원입니다. 더 낫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원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환을 안 하면 배임이야라고 네. 하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 모두 다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밸류에이션 할 때 10억 주를 베이스로 해서 아. 전환을 그 다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3만 원인데 10억 주면 30조의 시가총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CB 그러니까 최대치로 전환이 된다라고 네, 가정하고 된다고 일단 분석을 해야 되고 하시는군요. 지금 현재 조기 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남아 있는 모든 그 CB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기 상환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전환하면 시장에 갖다 바로 파나요? 이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리 없죠. 그걸 어떻게 갖다 팔겠습니까? 그게 몇 %인데 그걸 갖다 팔겠어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누군가 가져가게 되는 그 주체한테 저희가 그때 팔게 되겠죠. 산업은행이 예, 산업은행과 앞으로 남아있는 그 CB들은 산업은행과 그 해양진흥공사가 네. 정확하게 양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CB 3천억짜리였으면 1,500억 산업은행, 1,500억 해양진흥공사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기 상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두 주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논리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환을 할 거라고. 아니 우리의 봐야 세금이 되는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해서 전환해서 그걸 뭐 국민한테 쓰든 해야지 그거를 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되면 네. 뭐 단순히 PER로 봤을 때 올해 어닝 기준으로는 지금 여섯 정도 배? 주가가 이제 2배 네, 정도 2배. 되는 거죠. 2배에서 아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PL 2배라는 네, 2에서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죠. 다루하시네. 네, 없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없죠. 영업이익률이 뭐 네. 계속 몇 개월, 몇 어. 분기째 피크아웃 논란이라고 했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언제 피크아웃되고 언제 꺾이고 적정한 운임 아까 이야기했던 1,000에서 5,000에 5배 올라갔던 이 운임이 어디까지 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장의 적정한 운임은 저희는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멀티플을 아주 높게 줄 수 있는 산업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원래 시클리컬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원래 고퍼에서 사서 네. 저퍼에 파는 게 지금 맞습니다. 지금 팔라는 얘기잖아요. 잠깐만. 이거 봐. 근데 우리 잘 어미언님은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가장 동행하는 지표는 운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임이 아직 예, 오르고 있으니까. 예, 운임이 아직 오르고 있고 이번 저희는 3차 물류 대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상하이 봉쇄로 인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무려 7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길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서 지금 이제 성수기가 시작하는 이 시즌에서 그 상하이 봉쇄가 풀리는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가랑 운임이 더 내려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게 더 높겠느냐고 했으면 저희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아직 높다라고 보는 기회는 더 있다. 상하이 봉쇄 이런 네, 변수 네. 때문에. 저희 쪽 산업은 네. 장기 투자는 좀 이거 봐요. 어미언님은 할 말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네. 운임이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다. 일단 네, 맞습니다. 두 번째 7개월간이나 조정을 받았다. 일단 요 두 가지에 굉장히 주목을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계시는 걸로. 우리 네. 김효영 이사님이 저랑 원래 같이 진행한 김효영 이사님이 이사님이. 하도 우니무님 타령을 해가지고 우니무님 타령을 해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HMM보다는 페노션이 훨씬 더 지금 강하고 빠르고 막 정고점을 거의 왔어요. HMM은 한참 밑에 있는데 네.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게 비교가 쉽진 않지만 컨테이너냐 벌크냐 이쪽을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저희는 벌크에 더. 벌크예요. 이익은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운임은 그 대세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네. 단발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데요. 대세적인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배가 부족하고 화물이 더 많고 이랬을 때 대세적인 상승을 합니다. 네. 근데 작년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에 없는 발주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이 6,000척도 되지 않는데 지금 앞으로 쏟아져 나올 컨테이너 선박이 700척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0%가 넘네요. 네, 근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전체 선박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6%대인데요. 이게 1990년대에 가장 낮았던 수준이랑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BDI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발주를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사에 물어봤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컨테이너는 라이너라고 해서 전기선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배가 어느 항만에 가서 기항을 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중 연료다라고 하면 그 항만에만 그 이중 연료를 채워줄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죠. 네. 근데 벌크는 제가 제 배로 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시장에서 배를 그냥 잡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잡히는 배가 어느 항만에서 잡힐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얘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항만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는 이중연료 벌크선을 발주할 거야 라고 과감하게 질렀을 때 그 배가 정말 효용 가치가 그 순간부터 확 높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이럴 때 선주들의 원래 스탠스는 관망입니다. 확실하게 시장에서 운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을 취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신이 들면 그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느려요. 이게 항상 움직임이 느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부정기 선주들의 아주 정형적인 투자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막 컨테이너선, 막 LNG선 이런 게 너무 발주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2025년까지 다른 배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걔네들이 발주돼서 인도가 되느라고 다른 배가 인도가 될 자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25년까지요. 그래서 그걸 알지만 저희는 발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면서도 신규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고 공급이 못 늘고 그럼 쇼티지가 되게 심하게 나겠죠. 저희가 정말 1%포인트의 쇼티지만 나도 운임이 10배 오르는 게 해운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길게 아까 제가 해운은 길게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이쪽 운임은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들어올 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벌크는 좀 더 길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라는 어.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 얘기도 좀 해볼까요? 아주 자연스럽죠? 너무나. 네. 네. 상당하네요. 조선선은 뭐 하고 있길래 왜 벌크선을 지금 안 만들어주고 못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일단 별로 돈이 안 도구가 되고요. 돈이 안 되는구나. 돈이 안 되니까 제일 비싼 게 LNG? LNG선입니다. LNG? 그 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다음에 그리고 벌크인가요? 탱커, 벌커. 어. 벌크는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 세상이 되죠. 명확하네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끝. 여기도 지금 뭐 사실 도크가 남아도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조선 쪽도. 도크도 모자라죠.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탱커 만들어 주세요와 벌커 만들어 주세요가 들어오면 두 개를 어차피 같은 기간 동안 만드는데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벌커 선주들은 지금 카드를 내밀어도 선택이 될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네. 지금 뭐 우리가 자동차 사러 가면 네. 6개월 기다리십시오. 그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 기다리십시오. 진짜. 그러면 사실 모닝 안 만들고 제네시스 만들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뭐 20개뿐이 없는데 모닝에 8개 들어가고 제네시스 10개 들어가면 모닝 안 만들고 제네시스 만들어서 우리 마진 높게 팔기. 이게 또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마진이 좋은 이유 중에 네. 하나인데 조선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선 주가는 왜 이렇죠?
너무 이익이 안 나가세요. 사실 삼성이 대우였나요? 마음 증자 아프다. 최근에 했었던 게. 삼성이 증자를 네, 했죠. 삼성이 증자를 했었고 대우는 돈을 띄었다고 러시아에 해지공 네. 네, 해제 공시를 했고요. 러시아에 돈을 띄었다라고 하고 지금 막 주가는 작년에 수주 엄청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조선업은 지금 시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의 수주를 재작년보다 2배 했습니다. 글로벌 조선 업체들이 모두. 근데 그러면- 저희가 받자마자 막 만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매출이 한 4 정도 됐으면 네. 2022년 매출이 한 6 정도 될 예정이고요. 2023년에 매출이 한 8 정도 될 예정입니다. 조선 네. 업체들이. 건조량이 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2년에도 수주를 그렇게 받았지만 22년까지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선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1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6밖에 안 만드는 상태가 되니까 고정비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데 매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가 커버가 지금 안 되는 게 올해의 실적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재료 가격 저희가 변동비 중에 제일 그 정말 시장 가격을 그대로 이렇게 때려 맞는 변동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죠. 막 후판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품을 수주를 할 땐 작년에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은 이미 정해져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 가격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가격은 게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투입되고 있는 재료 가격이 오늘도 내일도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만들 배들에 대해서도 원래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해놨는데 아니네 12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한 번에 저희가 손실을 떨게 되니까 지금 매 분기 실적을 내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충당금을 떨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적이 나올 때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였지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실적 장세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요즘엔 안 좋게 나오면 되게 후행적으로 더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자재 수주라는 가격으로. 입장에서는 네. 건설 현장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건설과 조선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건설은 뭔가 수주를 받아서 있으면 고용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용을 해서 만들지만 저희는 이 도크라고 하는 거를 항상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가 수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크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데 건설이야 수주를 안 해서 거기서 고용을 안 일으켜 버리면 끝이지만 저희는 이 도크가 비어 있으면 오히려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니까 저가 수주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장기 수주 산업에서도 시간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산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과를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열심히 사과를 하면서 뭐, 내년 올해 연말에 영업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지켜볼 때까지 계속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계속 그러면 사실 뭐 저가 수주한 것들 그 전에 수주한 것들이 계속 그리고 매출이 아직 가동률이 100% 차지 않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러면 가동률이 100% 차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도크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작년의 수주에서 올해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간 겁니다.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돼요? 수주와 그 실제로 인도되는- 배를 만드는 거 네. 뭐 한 9개월, 10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요즘에 수주하는 거의 공시를 잘 뒤져보시면 2026년인도, 2025년인도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다 만들고 그 뒷시간에 비어있는 거에서 만들려면 지금은 거의 막 3년 이 정도, 4년. 그럼 뭐 최근에 뭐 신조석가나 이런 것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작년에 연초 대비 연말까지 지수가 22%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개별 선종 기준으로는 한 30-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가가 역행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저희가 23년, 24년 이때 이제 건조하는 것들이 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를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아까 뭐
그 해운 얘기할 때는 BDI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지표로 조선에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걸 조선은 좀 지켜보시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저희가 볼륨 지표, 수주량이 주나 안 주나 그게 제일 수주가 중요한데, 일단 수주량이 줄면 가격 지표가 후행적으로 따라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서 그 스페이스가 비어버리면 가격이 후행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수주량이 뜨문뜨문해지나 이게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기업마다 이 조선주 공시 올라올 때 수주됐다 이거는 일단은 호재긴 그리고 하네요. 이제 투자자분들 보실 때. 후행적으로 네. 가격은 근데 시가 대비 어느 정도 되나 아. 요거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군요. 마음 아픈 게 내년에는 수주한 데서 또 사과하시는 거 아니냐고 가스님이 또 이렇게 또 친절히 걱정을 해주시네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 아닌가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어떻게 됐죠? 카타르는 지금 내고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요? 네. 아니 기름으로 그 정도 벌었으면 내고를 꼭 해야 되는. 그러게요. 홍규 강님께서도 카타르 질문을 마침 또 해주셨는데 2년 전 계약 단가 요구 사항 또 이거 어떻게 진행될런지 뭐 이런 일단 것도. 2년 전 네. 계약 단가는 네. 1억 8천만 불입니다. 네. 그 정도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는 건데 왜 카타르가 이 요구를 하냐면 원래 LNG는 한 두 척, 한 척 이렇게씩밖에 발주를 안 해요. 네. 그럼 그 공정마다 계속 설계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카타르는 한 번에 한 30개 하겠다는 겁니다. 40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러면 설계를 똑같은 설계 걸로. 딱 한 번 하고 쭉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한 번에 일괄 수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다른 수주 건보다 마진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LNG 캐리어가 작년 말부터 올해 이 상반기까지 좀 급격하게 올랐어요. 작년에 연중으로는 좀 선가가 느리게 오른 선종 중에 하나거든요. LNG의 시황이 좋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카타르가 자기네들의 그 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크게 확장을 하면서 그 확장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대규모로 네. 발주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이 발주를 할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미리 예약은 해놨고 그때 가격을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확정 발주를 할 건데 가격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보다 저희가 무엇이 됐건 물건을 많이 구매하면 왜 내고의 여지가 원래 있잖아요. 그럼요, 깎아야죠. 네, 그 정도의 이 합의를 보자라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2년 전에 그 예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2년 전 가격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 가격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 조선소당 한 45개 정도씩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는 적어도 발주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는 지나가서 지금 다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실 예약한 거죠. 도크를 예약한 거잖아요. 네, 자리를 예약한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그 다른 예약 손님 받아도 되는 거고. 다른 예약 손님 받아서 최근에 렌지 그 카타르 말고 다른 선주한테 수주한 거 계약 공시 잘 뒤져보시면 막 2억 2,700만 불, 2억 2,500만 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그러면 이 카타르와 갑을 관계를 보면 꼭 그쪽에서 수주를 준다고 해서 우리 조선사들이 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근데 이 LNG 캐리어 시장은 네. 정말 작아요. 전 세계에 선박이 10만 척이 있는데 LNG 캐리어 700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100척씩 막 이렇게 발주를 주시는 그런 선주시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선주에 해당이 되죠. 그렇군요. 새로운 거 많이 하네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카타르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러시아 얘기도 좀 해봐야죠. 네네. 네, 아시죠? 러시아가 사실 아시죠? 사실 쉐빙선? 쉐빙 LNG선 가장 먼저 만들어서 막 얼음 깨고 막 가고 막. 맞아.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큰 그 뭐라고 해야죠? 양알 프로젝트 이런 거 뭐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고객이었잖아요. 네. 그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러시아랑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거 봐라. 미국이 천연가스 유럽에 팔아먹을 거다. 가스관으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배로 가야 될 텐데. 그런 쪽에서 또 수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뭐 미국은 사업을 하는지? 미국 조선소가 있나요?
미국은 없죠. LNG 캐리어를 짓지 않죠. 못 만들죠. 글로벌 LNG 캐리어는 거의 한국이 만든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그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생긴 이벤트는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로부터 수주를 했는데 네. 최근에 계약 해지 공시가 나온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LNG 관련 선박이 3척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호선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그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 공시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배를 짓고 있으면 중간중간 저희가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달러 결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결제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한을 못 이루어지면 저희는 계약 해지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아, 러시아가 해지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뭐 사실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네.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저희는 이거는 해지가 되었습니다라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기간을 네. 못 지킨 어쨌든 거니까. 그 기간을 못 지켰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해지 공시가 처음 된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뭐 컨테이너 선박을 안 찾아가겠다고 해지를 한 선주도 있었고 네. 드릴십으로 안 찾아가겠다고 해지했던 선주도 있었는데 네. 그때는 그 업황이 대단히 안 좋아져서 나는 도저히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라는 거였지만 사실 이번 건은 저희가 도저히 이거를 찾아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페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돈을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라서 네.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가스 프로젝트를 아예 중단을 할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그 가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누군가에게 팔면 사실 그 운송행위는 러시아가 해도 되지만 수요자 측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은 이 계약 주체가 러시아가 아닌 쪽으로 바꾸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당장 뭐 파바박 바꿀 수는 없다라고 치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는 취소 공시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분명히 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 결제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이제 걱정하시는 게 또 있죠. 지금 강제 가격 때문에 손실 떠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회계적으로 뭔가 맞습니다. 영업 손실을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건조를 진행을 하면 매출 잡히고 저희가 이거를 자산 부채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의 그 북에다가. 근데 이제 이거를 과거의 드릴십처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대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이거의 가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손실을 떨기도 하고 이익도 떨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러시아의 모든 프로젝트가 거의 다 LNG랑 관련된 그 설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장부 가격이 낮아질 여지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라 저희가 영업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게 되면 나중에 계약 상대방이 지금 계약을 이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에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카타르에 팔 수 있나요? 약간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가져갈래? 이렇게. 쭉쭉쭉. 네. 그래서 일단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뭐 삼성도 사실 유증을 했고 네. 지금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배를 발주 줬다가 우리 돈 못 주겠어.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 재무 상태는 어떤 사실 다시 뭐 증자가 나온다거나 올해는 무조건 운전자분은 마이너스입니다. 내년에 더 많은 배를 인도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지금 재료비가 엄청 들어가고 그렇죠. 있겠죠. 네. 올해 인도되는 건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조선업체는 올해 운전자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음. 들어오는 현금 대비 나가는 현금이 더 많은 그러네. 예정이에요. 네. 근데 연초에 계획했었던 수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도 하고 뭐 나머지들도 이제 들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터라 연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캐시를 가지고 운전자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뭐 여기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론을 일으켜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 있다. 금리 올라가는 것과는 영향이 크게 없을까요? 뭐 부채나 이런 것들 그 부분은 예, 크게 네, 별로 관계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담당 애널님이 뭐 좋은 얘기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할 지금 얘기는 하신다. 좋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 좋은 얘기, 어디 좋은 얘기만 했어. 할 얘기는 하신다라는 게 아주 증명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실히 되고 있는데 네. 네. 트레벨류님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쉽게 그러니까 웃으면서. 해주실 만큼 지금 운전자분은 큰일 납니다, 막 그러시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아직 조금 있는데, 네. 오늘 뭐 아까- 해운도 하고 벌크도 하고 조선도 하고 네. 궁금한 것도 네. 네. 해운은 아까 음.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조선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이클 PER이 산업이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NA예요, NA. 근데 이제 수주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좀. 지금 시클리컬 상은 제가 봤을 때 바닥인 것 같은데요. 바닥. 고 PBR. 네, 고 PBR. 그러니까 음. 1,000만 원이라도 이익이 나오면 고 PBR로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적자라서 NA니까. 적자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근데 수주는 많이 나오고 지켜보라고요. 아니. PBR로. 어. 순자산 가치로. 순자산 가치로. 고 PBR이니까 지금 사셔서 그렇지. 저 PBR에 파시기를. 적자니까 PBR을 봐라. 적자니까 PBR을 봐라. 지금 눈물을 막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신입 때는 조선이 가장 좋은 산업이었으니까 네. 2005년도 이럴 때 2007년. 2005년, 6년, 7년 이제 그때 그때는 참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금융- 환율 시장을 움직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수주를 하도 네.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환율이 700원을 찍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 신입사원의 마음에서 2008년도 돼서도 야 현대중공업은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금융위기에도 버틸 거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박살이 나는 수주가 안 되니까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수주가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또 가망성이 좀 있는 산업일지 그리고 과거와 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조선업이 그리고 어떤 걸 또 다픽으로 보고 계신지 이렇게 질문 너무 긴가요? 아니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도 PER이 안 나와가지고 PBR로 봤을 때 과거에 과거랑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그때는 회계 기준이 달랐어요.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외환 관련 손실이 입어지면 그것 때문에 조선소에 자본이 까이는 계정으로 그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수주를 하면 할수록 회사가 막 PBR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회계 기준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만약에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한 2, 3배 정도가 그때 당시 고점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단을 봤을 때 두세 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였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익이 계속 안 나는 상황이 되게 지속이 되니까 저희가 저점에 있을 때는 항상 1배 근처에만 가도 이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조금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또 어닝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도 달리 이제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 편입 건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2배 이상으로 혼자 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수주를 받아서 내년에 탑라인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고정비가 커버가 되면서 그런 개선점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의 전체 섹터 최선호주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중간 점검할 때 그때 당시가 현대중공업의 MSCI 지수 편입 발표 직전이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했었거든요. 네. 너무 조정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대장주가 올라가면 밑에 것이 따라가서 수렴을 하게 될 거라고 봤는데 위에 것이 내려와서 수렴을 그렇네요.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차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를 받은 것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수주를 잘한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사무중공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이게 상장일 수도 있지 않나요? 사무?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초에는 연대 상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 정도일 것 같고 시장에서 이 중복 상장, 이중 상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예민해졌죠. 네. 좀 어떤 식으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호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맞아요. 상장을 안 할 수도 없는 재무 상태인데 자금 재무 상태는 문제가 상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까? 자금 상태? 선순위 자금 아우순위의 문제겠죠. 저희가 아. 현대사무중공업을 IMM이라는 그 P가 그 FI가 투자를 먼저 했잖아요. 상장 조건부로 했거든요. 아. 그러면 기존의 그냥 주주들과 그 선순위 투자자와의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잘 모르는데 아는 척. 아니 하는 뭐 그래서 좋은 질문을 또 네. 던지신 게 됐잖아요. 해운과 조선으로 보자면 어디를 더 저희는 이건- 섹터로는 이건 좀 조선을 예민한가요? 더 네. 선호를 하고 있고요. 조선? 네. 그래서 최선호주는 한국조선해양. 네. 참 오늘 재밌었네요. 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엄 이렇게 의원님. 솔직하시고. 네. 네. 많이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음. 이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 다음에 또 나오시지. 그러니까요. 안 나오세요. 네. 또 나오셔서 네, 깊이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 네. 지금까지 2022년 맞아요. 작년에도 베스트 애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아, 네, 2022년 베스트 애널이신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부 네. 이어지죠. 아,